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의 사실 중심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의태와 개념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주의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동물도 사실주의자가 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진화 과정의 의태는 동물도 인간 못지않은 사실주의자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태는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그래서 주변 환경의 물체나 다른 동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의태에 성공해서 멸종을 면하는 동물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장 뛰어난 사실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상은 시각적으로는 모순이 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이미지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그림이나 미개사회 사람들의 그림에서 이런 개념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념상은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주의와는 거리가 있죠. 그러나 인간은 꼭 사실의 재현만을 위해서 미술을 발달시킨 게 아닙니다. 미술은 눈에 보이는 대상 외에 인간이 지닌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세계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다 보면 그게 시각적인 사실성과는 배치될 수가 있죠.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태와 관련해서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뭇가지에 잎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잎은 진짜 잎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나뭇잎처럼 보이지만 이 물체의 정체는 바로 나비입니다. 나뭇잎 나비입니다. 나뭇잎 나비는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의 색깔이 다릅니다. 윗면은 매우 화려합니다. 그래서 날아다닐 때는 윗면의 색채와 무늬로 친구와 짝을 찾고 구별합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 앉아 쉴 때는 날개를 접어 아랫면의 색깔을 드러내게 되죠. 아랫면의 색채와 무늬는 나뭇잎의 색채와 무늬와 매우 유사합니다. 천적이 보고도 깜빡 속아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나뭇잎 나비는 살아남기 위해서 천적의 눈을 속이는 사실주의적 진화를 했습니다. 의태는 이런 사실주의적 환영으로 타자의 눈을 속이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자연에서 의태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자벌레도 천적의 눈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자벌레를 찍은 사진을 보면 어느 것이 나뭇가지고 어느 것이 자벌레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아야 자벌레의 모습이 비로소 보입니다. 의태는 영어로 미미크리입니다. 영어 미미크리는 모방적인 또는 모방하는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티코스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사람에 대해 쓰이던 말이었으나 19세기 중반부터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붙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은폐적인 의태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을 눈에 잘 띄게 드러내는 표지적 의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나뭇잎 나비나 자벌레의 경우 대표적인 은폐적 의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폐적 의태를 하는 동물은 주변 환경이나 대상과 유사한 색채 혹은 형태를 띠므로써 포식자와 먹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자벌레 말고도 바닷말과 비슷한 돌기를 지닌 해마, 또 자갈이나 작은 돌 틈에 있으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메뚜기, 이런 생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표지적 의태는 독침 같은 공격적인 무기를 지닌 동물의 형태나 색채를 모방함으로써 포식자가 의태자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의태를 말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경계하게 한다 해서 경계의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지적 의태는 곤충들에게서 잘 발달되어 있는데 크게 베이츠형 의태와 밀러형 의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이츠형 의태는 포식자에게 맛있고 무해한 동물이 포식자에게 맛없고 유해한 동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등에나
광대꽃 하늘소가 독침이 있는 벌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은 독이 없는 밀크스네이크가 독사인 산호뱀과 유사한 색채를 띠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베이츠형 의태입니다. 밀러형 의태는 포식자에게 유해한 동물이 서로 닮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포식자는 한 가지 유형이 해로운 것을 알면 다음에는 유사한 유형을 기피하게 됩니다. 남미의 헬리코니우스 나비들은 모두 유사한 색채 패턴과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냄새와 맛이 역겨운 이들이 유사한 색채와 무늬를 띠고 있으니 포식자는 자연히 이 종 전체를 다 기피하게 됩니다. 독사들은 대체로 독 없는 뱀에 비해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색채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밀러형 의태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자의 눈을 속일 수가 있다면, 또 타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태에서 보듯이 동물들은 천적의 눈을 속여서 생존을 도모합니다. 서양 문명은 사람의 눈을 현혹해서 마음을 사는 사실주의 미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전통은 그만큼 감각적이고 유물적인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서양 문명이 다른 문명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유물적 조형 전략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서양 미술을 처음 본 비서구권 사람들은 그 환영에 크게 감탄했고, 이는 서양 문명이 인간의 욕망을 매우 효과적으로 또 강력하게 구현하는 문명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중시되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문명이 다른 문명에 비해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데는 사실주의의 전통이 기묘한 토대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주의와는 좀 거리를 둔 다른 문명의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제외하면 그 어느 고대 문명도 인체 형상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준 고대 이집트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회화나 조각은 그리스 미술만큼 사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체를 보이는 대로가 아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혹은 중시하는 관념대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집트 미술이 개념상의 기초에서 발달한 미술임을 나타냅니다. 개념상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각적으로는 모순이 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상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다문입을 그리는데 이빨이 입술과 겹쳐지게 그리는 경우 개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입을 닫고 있으니 이빨을 그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입술 안에는 분명히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빨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과 이빨을 함께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특히 이런 특징을 띌 때가 많죠. 입의 구조에 대한 머릿속의 개념이 그대로 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이런 개념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른바 봉합적인 묘사라고 하는 조형 형식을 발달시켰는데, 봉합적 묘사는 실제로 보이는 것과 모순된다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의 부분들을 편의적으로 봉합해서 전체를 그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과 옆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한번 말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도 옆에서 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앞에서 본 물고기를 그리려고 하면, 특히 열대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릴 게 없습니다.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도마뱀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 그 동물을 대표하는 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입니다. 보통 4발 달린 동물들은 대체로 옆면이 그 전형으로서의 면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두 개의 면을 동시에 전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앞면과 옆면은 모두 인간을 대표하는 면입니다. 인간이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다른 대부분의 네 발 동물처럼 옆면이 인간의 전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게 되니까 앞면이 인간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부위에 따라서는 어느 쪽은 옆면, 어느 쪽은 앞면이 그 부위를 대표하는 그런 면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회화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머리는 측면, 눈은 정면, 또 가슴은 정면, 발은 측면에서 본 모습이 각 부위의 대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면들을 다 봉합해서 그 봉합으로 인한 패턴을 유지하는 그런 미술을 오랜 세월 유지했습니다. 머리의 경우 한국 사람에게는 정면이 일반적으로 머리를 대표하는 면이지만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측면이 그런 기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측면을 정면 못지않게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초상화를 그릴 때 얼굴 측면을 그리는 장르가 따로 발달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하면 옆얼굴이라는 뜻 외에 신문 같은 데 나오는 특정 인물에 대한 단평이라는 뜻도 있죠. 이처럼 서양인들에게 한 사람을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앞얼굴이 아니라 옆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회화는 이런 프로파일과 함께 우리 몸 부위의 대표면들을 한데 봉합해서 개념상으로서의 인간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얼굴은 프로파일이 이 사람의 얼굴을 대표하는 면이니 옆얼굴을 그리게 되고요.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봤을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니까 정면을 그리게 되고요. 다리나 발을 그릴 때는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본 다리나 발이 사람 다리와 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측면을 그리게 된 거죠. 그렇게 그려진 대표적인 이집트 벽화가 바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이라는 벽화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네바문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의 귀족입니다. 주인공을 가만히 뜯어보면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성이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그림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정면성의 법칙에 따른 표현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체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가슴이 항상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농부나 무희처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몸을 움직여 일하는 그들의 처지를 반영한 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나 고위 관료, 성직자를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면성의 법칙에 따라 가슴이 정면을 향하게 그려집니다. 이러한 완고한 법칙의 적용은 규범과 질서의 가치를 환기시킵니다. 그림의 대상이 된 존재가 영원한 우주 질서의 대변자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면성의 법칙과 같은 영원한 법칙을 육화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귀족 성직자는 내세에서도 영원히 살 존재라 하겠습니다. 정면성의 법칙은 그렇게 영원성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사실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시각적 사실성보다는 자신들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 혹은 관념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표현하는 서양 미술과 달리 이집트와 다른 문명에서는 이런 개념을 중시하는 미술을 발달시킨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